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날씨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시원한 가을바람에 기운이 느껴지는 그러한 마지막 더위의 시기입니다. 건강 보존하시고 더위를 잘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강의의 제목은 최초의 신체시, 최초의 언론인, 최초의 시민운동가가 되겠습니다. 1895년 4월 청년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이후 1899년 1월 한성 감옥에 수감되기까지 약 한 4년간의 그의 20대 후반의 그 활동을 그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최초의 신체시, 신체시란 것은 구례의 시조나 한시와는 달리 좀 자유롭고 새로운 형식으로 근대적인 어떤 자유와 계몽 사상을 노래한 개화기의 시로서 이후 한국의 현대시로 이어지는 그 과도기적인 그러한 형태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래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1908년에 최남선 선생이 소년이라는 잡지에서 해에게서 소년으로라는 어떤 시를 발표한 것이 이 최초의 신체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최근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만은 한 20년 전에 어떤 학자가 나서서 아니다, 이승만의 이 고목가라는 시가 최초의 신체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898년 1월에서 4월까지 그는 그 협성회보라는 신문을 창간해서 주필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 협성회보에 발표된 시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신체시인데 그 제목은 고목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전체 시의 절반만 제가 소개했습니다.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위태, 원수의 짜작새 밑을 쪼네, 미혹한 저새야 쪼지 마라, 쪼것도 쪼다가 너 처자 넘으면 고목이 부러지면 어디여지. 이게 시의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이미 이 청년 이승만의 현실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시에 대한제국을 병들어 썩은 그러한 고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된 큰 고목이 반은 썩어 있고 나머지 반만 겨우 살아 있는데 심한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제국인데 짜작새가, 딱따구리가 와서 계속 나무를 쪼고 있습니다. 원수의 짜작새라고 했는데요. 이걸 누굴 가리킬까? 흔히 어떤 사람은 이게 일본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쪼것도 쪼다가 너 처자 넘으면, 그러니까 너 처자 넘으면 고목이 부러지면 어디에 어찌할 텐가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시의 대한제국의 사람입니다. 짐작컨대 당시 1898년 4월이면은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대한제국이 전령도를 러시아에 빌려주는 그 문제로 격렬하게 어떤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인데 당시의 친러파, 수구 친러파들의 대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청년 이승만은 당시의 대한제국을 몇백 년 된 반은 썩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고목나무로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것.
이승만, 청년 이승만, 나중에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쭉 추적하다 보면은 그는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특히 한시, 우수한 한문의 시를 남겼고, 따라서 그는 하나의 시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고비고비마다 그는 어떤 그의 심정을 노래한 시를 남겼고, 이런 그의 시작의 어떤 그 생활은 195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승만은 대단히 감성이 풍부한 문학이기도 했다. 제가 최근에 번역된 독립정신의 각 장마다 말미에는 시의 형태로 일종의 찬이 들어가 있다, 노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그는 그의 글을, 논문을 시로 찬하는 것으로 끝맺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드디어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의 신체시 작가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입학을 해서 영어과였습니다.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친구 신경우의 소개로 배제학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어를 배워서 뭔가 어떤 국가의 정부의 쓰임새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는 서양의 학문, 서양의 정치 사상, 자유와 독립의 사상에 접목을 했고, 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895년 연말에 그는 올리버 에디슨으로부터 상투를 잘라받았습니다. 상투를 자르고 단발의 어떤 그 근대 청년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1897년 7월 달에 배제학당을 졸업할 때는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The Independence of Korea. 그는 영어로 연설한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이런 영예도 얻게 되었는데요. 그의 영어는 대단히 그 어휘의 표현이나 구사력에 있어서 아주 수준 높은 것이었고, 그 졸업식에 참석한 어떤 서울 시내의 시민들, 정부의 고관들,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절찬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그는 장안의 이승만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할 때, 그는 나중에 1898년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각가지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 카리스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몸에 체현하게 된 카리스마, 그 신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제학당을 졸업한 것은 1898년 1월 주간지 협성회보라는 신문을 창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제학당의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었고, 따라서 배제학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한 간섭이 있게 되자 이 협성회보를 그만두고 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을 창간을 합니다. 근데 이 매일신문은 한국 최초의 일간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독립신문이 발간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격일지였습니다. 매일신문은 1898년 4월인데요. 당시로서는 한국 최초의 매일신문, 그야말로 데일리 뉴스페이퍼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도 이 매일신문의 사장이었던 이승만은 나름의 큰 족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일신문을 창간한 동지들과의 내분이 생겨서 다 배제학당의 그 협성의 멤버들인데, 이승만은 별도로 이종일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1898년 8월 달에 제국신문을 창간합니다. 이 제국신문은 나중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될 때까지 1910년 8월 달까지 인기 있는 신문으로서 존속을 했습니다. 순한글 신문이었고요. 당시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국한문 혼용으로 있었는데, 그 황성신문이 국한문 혼용으로서 주로 양반층, 식자층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이 제국신문은 순한글 신문으로서 하층민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국신문의 주필로서 이승만은 활동을 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그 한성 감옥에 갇혔고, 한성 감옥에 갇힌 이후 2년 동안은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1901년부터 3년까지 2년간은 이 제국신문에 갖가지 논설을 기고를 했습니다. 이승만이 논설을 기고를 하게 되면은 제국신문의 판매 부수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는 인기 있는 대중적인 논설가였습니다. 언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적인 어떤 언론인으로서는 최초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라는 게 반드시 유일의 최초인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한국 언론사에 있어서 대중의 인기를 얻는 몇 사람의 최초의 영향력 있는 언론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이 컸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은 대단히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천부적인 재능으로 인해서 각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국 개화의 역사에 있어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학에 있어서 그러한 거 하면은 언론사에 있어서도 그는 최초의 대중적인 어떤 언론인으로서, 작가로서 영향을 뚜렷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의 그 정치적 기량을 유감없이 과시하는 것은 1898년 3월부터 있었던 이 독립협회의 만민공동의 운동에서부터였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독립협회는 1896년에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독립협회는 당초 독립문을 건립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만은 이외에 독립신문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그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부여넣는 애국 계몽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는데요. 이 독립신문은 처음에는 정부의 도움을 얻어서 정부의 지원하에서 성립했다가 점차 전국의 변화에 따라서 날카로운 어떤 정부 비판지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하다가 끝내 정부 대한제국 황제 권력의 탄압을 받아서 폐간을 했습니다만은 1898년 3월이 되면은 러시아가 부산 앞에 있는 전령도를 러시아 해군의 석탄 기지로 조차를 요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떠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종로에서 소집이 되었고 약 10,000명의 시민이 모였다 해서 만민공동회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였습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은 대중 데모대입니다. 시위대가 열렸는데, 시위대가 열리면은 데모가 조직되면 당연히 앞장서서 데모를 선동하고 사회를 보고 연설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승만은 그때 대중적인 연설가로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나중에 45년 귀국해서 이승만이 박사가 남쪽 지역을 몇 차례 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를 가기도 하고 경상도 진주를 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연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승만을 환호를 했는데, 그 수만 명 사람들은 이승만의 연설을 듣고 연설에 감업을 하고 연설에 환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타고난 어떤 연설가였습니다. 그가 독촉이라고 해서 독립촉생회를 조직할 때 한 연설을 보면은, 여러분은 나와 함께 이 대한의 독립사업을 위해서 함께 지옥이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대중을 선동하면 대중은 거기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탁월한 어떤 그 대중적 연설가였습니다. 그 연설가의 솜씨가, 그 연설문은 남아있지 않지만 1898년 3월에 만민공동회에서 요금없이 표출되었고, 이를 통해서 이승만은
더욱더 장안에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유망한 젊은이로서 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만민공동의 영향만은 아닙니다만은 러시아는 대한제국으로부터 이후 철수를 합니다. 1897년에 러시아는 꿈의 부동항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게 바로 그 대련입니다. 그 이전에 청일전쟁 때 그 삼국 간섭을 통해서 요동반도를 일본이 돌려주게 한 공로도 있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 정부는 요동반도를 러시아에 조차해달라고 강하게 그 요구를 하고 있다가 중국 정부가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자 1897년에 무력으로 그 지역을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해서 요동반도 대련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자 국제적 비난이 매우 높아지니까 조선마저 부동항을 확보한 입장에서 조선에 대한 어떤 집착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마침 저 대한제국 국내에서 그에 대한 반발이 커지니까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만민공동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민공동회가 강하게 그 항의를 한 결과 그와 같은 성과가 있은 줄 알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그의 독립정신에서 이 만민공동에서 평가하기를 우리 백성들이 정부를 도와 관과 민이 일심으로 국권을 보호하는데 성공했으니 이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만민공동에 앞장섰던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죠. 그러다가 1898년 10월부터 이 만민공동회는 이른바 관민공동회로 성격이 바뀌어 가지고 대한제국의 국가체제를 변혁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박정영이나 향구슬 같은 이 개명 관료들도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 관료들도 참가한 가운데 이 관민공동회의 개회연설은 백정신분이 했다고 그럽니다. 일개 천하디 천한 백정이 이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그러니까 당시 내각의 참정 대신인 박정양, 희화 대신들이 참여한 그 회의에서 그리고 이 서울의 양반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백정이 연설을 했다는 것은 참 우리 한국 역사상 그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미 개항 이후 한 20년간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모르게 근대 개명 이 자유와 독립의 사상은 민간에 침투를 했고 그것이 이었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체제의 개혁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1898년 10월에 있었던 만민공동회입니다. 이 만민공동회는 드디어 고종 황제에게 헌의육조라 해서 국가체제의 변혁을 관민 합의하에 고종 황제의 건의를 하게 되고 고종 황제는 또 그것이 옳은 생각이다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합니다. 이 헌의육조가 국사교과서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6가지 다를 제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했던 것은 나라의 독립을 보존했을 때 중요했던 것은 두 번째입니다. 외국과의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외국과 차관을 주고받는 일이라든가 외국 군대의 차병, 군대를 파병을 요청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국권과 관련된 중요한 조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중추원 의장이 그 조약에 합동 날인해야 된다. 중추원이라는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일종의 원로원들의 어떤 일종의 자문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추원 의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외국과 조약의 체결에 같이 공동 날인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중추원의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종 황제가 이 헌의육조에 따라서 국가체제를 개혁했더라면 대한제국은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국회가 국권의 상실을 요구하는 조약의 비준을 할 리는 없고 그런 회의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아시아에서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국채를 개정을 해서 식민자를 모면했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럽게도 이 고종 황제는 이 약속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는 겉으로는 헌의 6조가 옳다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호를 지르고 황제 폐하 만세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구 대신들은 저 독립협회가 황제의 죄를 폐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고종 황제에게 참소를 했고 기가 얇은 고종 황제는 그 참소를 그대로 믿고 독립협회 간부를 구속을 했습니다. 그때 구속을 면한 도피를 한 윤치호 독립협회 회장은 일기에다 저렇게 썼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용을 해드리면 이것이 국왕이라니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저 배신적인 어떤 비겁자라도 대한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천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대신들이 몰려와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좋다, 옳소, 잘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는 자기의 경호원들을 보내서 체포를 합니다. 약속이란 게 뭔지도 알지 못하는 천하의 어떠한 비겁자보다도 더 천박한 왕이라고 윤치호는 개탄을 했죠. 개탄을 했습니다. 요사이 그런 황제를 계명군주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이 며칠 나타나서 저는 그것을 반박하는 것만큼 더 천박한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심한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한제국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독립협회 간부들이 구속이 되자 이승만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관민공동회가 아니고 다시 만민공동회를 주도를 합니다. 무려 6일간이나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끝내 황제로부터 굴복을 받아냈습니다. 굴복을 받아내고 구속된 독립협회 간부들은 모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그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황제가 헌의 6조를 기초해서 국가 체제를 개혁하도록 그리고 황제의 눈과 귀를 어지럽힌 수구 대신들 6명을 유배를 보낼 것을 요구를 했고 이에 맞서서 소위 그 황국협회의 보부상들이 이 만민공동회를 습격을 했습니다마는 이승만은 굴하지 않고 그의 동료들과 함께 육탄전을 벌이면서 유일히 낭자한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이 만민공동회를 지켜냈고 고종 황제는 할 수 없이 자기 그 수구 대신들을 귀양을 보내고 헌의 6조에 따라서 중추원을 60명을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또 만민공동회를 대표해서 포함이 되었고 그래서 이승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선왕조 대한제국의 중추원 어관이라는 이 좋은 구품의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황제는 윤치호가 이야기한 대로 약속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황제는 곧이어서 그 중추원에서 황제 자신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박영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자 할 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켰고 만민공동회를 검화버렸습니다. 곧이어서 이승만은 그러한 황제를 쫓아내려고 하는 박영호 일당이 꾸민 영모에 연관이 됨으로써 5년 7개월의 한성 감옥의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1895년 4월부터 1899년 1일까지 청년 이승만의 문학활동, 그리고 언론활동, 그리고 대중정치가로서 최초의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